안녕하세요. 저는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해맑고 낙천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되게 무난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크게 부딪히거나 상처받을 일이 잘 없었다고나 할까요? 원래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주변 환경이 그렇다 보니 저도 성격이 자연스레 해맑고 낙천적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같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악의가 많고 욕심도 넘쳐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고요. 저는 30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할 때쯤 사업을 하는 큰오빠와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셨습니다. 저희 집은 주재원인 아버지의 직업 덕에 어렸을 때 외국 생활을 종종 했었어요. 아빠가 직업을 바꾸시면서 나중에는 한국에 정착해서 쭉 살았고요. 그러다가 오빠가 대학 졸업 후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하는 일을 아버지도 함께 돕는다고 하셔서 부모님도 가시게 되었고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만약 결혼을 할 게 아니었더라면 저도 부모님을 따라 함께 외국으로 갔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사귀고 있던 남자와 결혼할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외국으로 가시면서 원래 사시던 2층 집을 저에게 증여해주고 가셨어요. 저희 집은 신도시 근처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증여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었어요. 착하고 재밌고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 잘 만나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릴 때만 해도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젊은 나이에 학원까지 운영하는 거다 보니 능력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잘 되는 줄 알았던 학원은 몹시 어려운 상황이더군요. 근처에 경쟁 학원이 많이 생기고 강사들 수준도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 이미 남편 학원의 수강생은 빠르게 줄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아서 상황이 그런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 학원이 꾸역꾸역 남는 것도 없이 유지만 돼가고 있다는 걸 알았죠. 저는 몰랐어요. 남편하고 각자의 일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고 남편도 본인 사업이 힘들다는 내색은 없었거든요. 나중에서야 상황이 몹시 안 좋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학원을 접는 게 어떻겠느냐 했지만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은 강사도 데리고 오고 전반적인 리모델링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진행할 거라고 했어요. 이대로 망하게 둘 수 없다고 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시부모님이 사시는 시댁집 담보대출까지 받으며 자금을 조달했어요. 시부모님이 신우들과 살고 있던 오래된 아파트까지 손을 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노력에도 결국 학원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단 아는 선배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 집까지 손을 대는 바람에 시부모님 거처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남편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저희 집이었죠. 애초에 시부모님께도 이도저도 안 되면 모시고 살 테니까 돈을 좀 해달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이 2층 집인데다 평수도 꽤 있는 편이다 보니 다 같이 살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저에게 통보를 했어요. 저는 갑자기 생각에도 없던 합가를 하자고 하니 좋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출산 후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복직을 하면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실 거고 또 아이 정서에도 조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좋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꼬드기는 겁니다. 이미 시부모님 살 집은 나가줘야 되고 다른 방법이 없기도 했어요.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다 보니 저도 결국 등 떠밀리듯 합가를 하게 되었죠. 좋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좋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몇 개월 뒤 복직도 해야 하니까 아이 봐주시는 게 어딘가 했죠.
그렇게 무릎이 안 좋은 시부모님을 위해 1층을 내드렸고 신우들도 1층에 있는 방을 썼어요. 저와 남편은 2층을 쓰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 제 생각과 달리 불편한 점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았어요. 남편은 처음에 말은 집안일, 아이 보는 거 다 시부모님이 해줄 테니 얼마나 좋냐고 그랬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집안일은 제 차지였죠. 게다가 오히려 식구들이 많다 보니 해야 될 일도 많았고요. 어머님은 아이 돌봐준다고 하시면서 집안일은 다 저에게 전담시키셨고 신우들도 딱히 집안일은 안 했습니다. 식구가 많으니까 설거지도 많고 빨래도 많고 저도 몸이 너무 축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따로 돈을 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 도우미를 쓰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는 저희 어머님, 돈이 썩어나나 보다. 집안에 여자가 몇 명인데 도우미를 부르고 라면서 궁시렁대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집안에 여자가 몇 명이든 간에 저한테 집안일을 자꾸 넘기고 미루셨으면서요. 저는 꾸역꾸역 참으며 살다가 아이가 15개월 정도가 됐을 무렵 복직을 했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은 아이가 25개월이 넘으면 보내기로 했어요. 그 전까진 시부모님이 봐주시기로 약속을 했죠. 하지만 제가 복직하고 얼마 안 돼서 시부모님은 아이를 온종일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18개월 정도의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20개월이라도 넘겨서 보내겠다고 했지만 남편도 나서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 죽겠대. 젊은 사람이 해도 힘든 육아를 나이 드신 부모님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애초에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잖아. 그래서 집안일도 안 하시기로 한 거고. 어차피 집안일도 도우미 쓰잖아. 그래서? 어린이집 어차피 보낼 거 지금 보내자 그거지. 내가 들어보니까 늦게 보내면 적응만 힘들대. 요새 다 일찍 보낸대. 시부모님이 힘들어서 애 못 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는 결국 제 계획과 달리 아이를 좀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좀 짜증스러웠어요. 집안일에 육아까지 해주신다 해서 애초에 합가도 한 건데 막상 합가를 하고 보니 집안일도 육아도 제대로 도와주시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저만 부담이 늘어나고 힘들 뿐이었죠.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밖에서 일하고 힘들게 집에 오는데 집에만 오면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만 이것저것 집안일도 잘 시키셨어요. 휴일이 되면 반찬 만들어놔라, 장 좀 보러 가게 운전해라, 이불 빨래 좀 해놔라 등등 이래저래 시키시는 것도 많았죠. 저한테만요.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라도 할라치면 일하는데 바쁜 남편 왜 시키냐고 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일 안 하나요?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런 생활이 반복되니 저도 갈수록 스트레스가 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같이 사는 신우들도 참 너무하더라고요. 큰 신우는 아나운서 준비한다고 하는 취업 준비생이었고 둘째는 학생이었어요. 맨날 돈 없다고 남편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고 집에 있을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자기들 세탁물하고 방 청소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라고 하면 좀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합니다. 여차저차 4년 넘게 같이는 살았지만 사는 동안 참 속이 갑갑하고 짜증날 때가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오시는 일이 잘 없었는데 오랜만에 저희 아이도 보고 저도 볼 겸 오신다고 하셨죠. 당연히 저희 집으로 모셨고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는 얘기는 미리 해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올해도 아니고 일주일가량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시부모님과 신우들은 엄청 불편해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부모님 댁이고 시부모님과 신우가 얹혀 사는 건데 도리어 집주인인 저희 부모님을 불편해하고 눈치 주고 언제까지 계실 거냐고 안 돌아가셔도 되느냐 자꾸 묻고 주객이 전도된 거였죠. 저희 엄마도 나중에는 좀 짜증나셨는지 일부러 한번 얘기하셨어요. 사부인, 집이 참 좋죠? 저랑 바깥 양반이 엄청 발품 팔아가면서 찾은 집이거든요. 안에 자재도 좋고 평수도 넓게 빠지고 지붕 색깔도 예쁘고. 엄마 말에 어머님은 완전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사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시죠? 예, 그럼요. 불편할 게 뭐 있나요?
편하시다니까 저도 좋네요. 엄마 아빠가 다 외국으로 가야 돼서 우리 딸이 많이 허전하고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시부모님하고 사니까 그럴 걱정은 없겠네요. 지내시는 동안만큼은 편하게 지내세요, 사부인. 저희 엄마의 말에 저희 어머님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표정 굳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웬만해선 저런 얘기 안 하세요. 하지만 어머님이 마치 자기 집인 양 자꾸 행세하고 저희 부모님더러 언제 가느냐 자꾸 그러시니까 기분 상해서 일부러 말하신 거였죠. 저희 엄마는 제가 걱정이 됐는지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따로 그러시더라고요. 시부모님하고 신우들하고 언제까지 계속 살 거야? 너 안 불편해? 불편한데 뭐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참나, 엄마 아빠가 너 시집살이 하라고 이 집을 너한테 넘기고 갔겠니? 아휴,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네가 그런 것도 아닌데. 참 김서방도 너무한다. 학원 잘 되는 것처럼 할 땐 언제고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폐업이 말이 되니? 할 말이 없어서 저도 어색하게 웃었죠. 엄마는 조심스레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우리 사는 곳으로 올 생각 없지? 엄마 사는 곳에? 그래. 거기 애 키우기에도 좋고 너네 오빠 사업 잘 되니까 너도 거기서 같이 일해도 되는데. 글쎄, 외국에서 산다는 게 간단한 일도 아니고 김서방이 여기서 계속 학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거기 가서 너네 오빠 밑에서 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렇긴 해. 한번 물어나 볼게. 저도 마음 같아서는 부모님 따라서 해외로 나가 살고 싶었어요. 저희 아이와 함께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시부모님, 신우들과 같이 살다 보니 솔직히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못했고 정신없고 스트레스만 많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차라리 여기 생활 정리하고 부모님 따라갈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다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언짢은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집 명의 말이다. 네? 그거 아직도 네 명의로 되어 있니?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하신 제 집인데 당연히 제 명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양 노발대발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가요? 결혼을 했고 이렇게 같이 살면 우리 민석이 명의로 바꿔줄 때 되지 않았어? 네? 저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얘 좀 봐. 당연히 집안의 가장이 남편인데 집이 남편 명의로 안 돼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남편 명의로 하는 게 기본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자기 엄마가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남편은 자기 일이 아닌 양 밥만 먹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더 황당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이거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증여해 주신 제 집이고요. 남편으로 명의를 바꿔야 될 이유 없어요.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명의를 바꿔야 되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뜸 너 무슨 다른 꿍꿍이 있니? 그러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확 상했죠. 무슨 꿍꿍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냥 바꾸면 되는 명의를 왜 못 바꿔준다는 건데. 저는 어머님이야말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명의를 바꾸라고 난리치시는 게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아버지까지 한술 더 뜨시더군요. 그거는 시어머니 말이 맞다. 집안의 가장 앞으로 집도 되어 있는 게 맞아. 본인 앞으로 집안 채 없이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이 본인 위신이 서겠어? 어떻게 사회생활을 당당히 할 수 있겠냔 말이야. 저는 이 사람들이 단체로 어떻게 됐나 싶었습니다. 뭔데 이렇게 뻔뻔하게 집 명의를 바꾸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버님, 집 없다고 위신이 못 살 게 뭐가 있어요. 게다가 원래도 이 사람 집이 아니었고요. 제 말에 시아버지 발끈하시더니 숟가락까지 탁 내려놓더군요. 뭐야? 얘 생각하는 게 아주 글러먹었네. 네? 봐라. 네가 기본적으로 네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로 밑으로 보는 게 있으니까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소리도 하는 게다. 집 없다고 위신 못 쓸 게 뭐가 있냐고? 네가 지금 말하는 꼬라지를 봐. 어디서 남편 무시하고 시부모 무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집을 왜 자꾸 너네 부모가 집 줬다고 지금 유세떠니?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네 엄마도 그때 참 웃기더라. 그때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는 저희가 뭐야?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들어놓고 못 들은 척하지 마. 뭐 이 집 사시는 동안은 편하게 지내셔. 나 참 무슨 거지 적선하듯이. 그게 틀린 말인가요? 그러니까 너나 니네 엄마나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무슨 선심 쓰듯이 그게 사돈한테 할 소리야? 어머님은 자기 혼자 흥분해서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따지는 겁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그 집 식구들 저 하나 놔두고 큰 소리 내며 삿대질하며 몰아세우는데 그 상황 자체도 너무 기막히고 황당하고 제일 화나는 건 가만히 있는 남편이었어요. 시부모님이 그러던지 말던지 한숨만 쉬며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확 질리더군요. 다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저만 몰아세우고 있는 그 상황이요. 이렇게 된데 제 잘못이 있나요? 제가 그토록 말려도 남편은 끝까지 우겨서 지 학원 일으킬 거라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시댁 돈을 빌렸죠. 그리고 제 의지와는 상관도 없이 저희 집 밀고 들어와서 4년 넘게 뭉개고 살았고요. 약속했던 집안일도 육아도 제대로 도와주는 거 없이 오히려 저만 더 바쁘고 힘들어졌었습니다. 1층도 안방도 다 시부모님 내드렸고 신우들 뒤치다꺼리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 참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꾹꾹 참아왔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시댁 식구들 하는 행동을 보니 기가 막히는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시댁 식구들 하는 행동이 딱 그 짝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이 집에서 살게 해드렸더니 이제는 아예 집 내놓으라고 하고 저를 몰아세우고 있으니까요. 저도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이 뭐? 얘 좀 봐. 진짜 시부모 알기를 개똥처럼 하네.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은성이 안 볼 거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왜 애를 봐줘야 되니? 어머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애 보는 거요. 하원할 때 데리고 와서 2-3시간 봐주는 게 전부예요. 그나마도 제가 퇴근하고 오면 더 이상 안 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애 본다는 유세 떨면서 이제는 애 안 봐준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는 게 그것뿐인데 그것조차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용돈 못 드려요. 그리고 생활비도 앞으로는 내세요. 뭐? 그렇잖아요. 여태까지는 이 사람하고 저하고 버는 월급에서 반반 내서 드렸는데 애도 안 봐주신다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해요? 용돈은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다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사실 거면 생활비도 주시고요. 그래야 정확하죠. 제 말에 가만히 있던 남편 그제야 화를 벌컥 내더군요. 너 그만 못해? 그 속에서 저는 남편 놈이 제일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2층으로 올라와 버렸죠. 그리고 방에서 화를 삭히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는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러고 올라가면 어떡해. 내려가서 부모님께 사과드려. 사과? 그래. 그게 할 말이야? 시부모님인데 생활비를 내라고? 그럼 막대 먹고 예의 없는 소리가 어딨는데? 지금 예의 타령했어? 그러는 당신네 식구들은 나한테 예의 차렸어? 아니 다 떠나서 어머님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당신 가만히 있더라? 당신 생각도 똑같아? 진짜 명의를 당신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제 물음에 남편은 제 눈을 피하더군요. 솔직히 엄마 말 틀린 것도 아니잖아. 보통은 집 명의 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그건 남편이 집 해왔을 때고 이 집 네가 해왔어? 제가 따지자 남편도 표정이 엄청 험상궂게 변하더라고요. 와, 개무시하는 거 봐.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집 명의 바꿔야 된다는 소리까지 하는 거야. 네가 돈 좀 있다고 사사건건 남편을 개무시하니까. 개무시하게 만들잖아. 상황을 봐도 모르겠어? 이 집 내 거고 월급으로만 쳐도 내가 당신보다 훨씬 잘 벌어. 근데 참 웃기지? 너네 부모님 시중에 너네 동생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내 몫이야. 집안일에 애 보는 것까지 내가 전담이고. 딱 봐도 이건 아니지 않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데 그 와중에 저도 완전 깨달았습니다. 그전까진 뭔가 억울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있었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구태여 생각 안 하고 참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말을 입 밖으로 줄줄 내뱉고 보니 정말 제 상황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왜 참고 있어야 하나 그제서야 자각이 됐다고나 할까요? 제 말에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얼굴만 뻘개져서 씩씩대더군요. 그래놓고 와,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뭐? 미친년?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뭔데 사람을 개무시하는데. 할 말 없어? 무시한다고 발끈하는 것 말곤 할 말이 없냐고. 내가 왜 이 집을 네 명의로 하는데? 니네 부모님 나가라고 안 하는 것만도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제 머리통을 세게 때리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머리통을 맞고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장롱 쪽으로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이 상황이 뭔지 감도 안 잡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맞은 건지 하다 손찌검까지 하는 건지.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남편을 봤고 남편은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가 나니까 위층으로 시부모님과 신우까지 올라왔어요. 어머, 언니 맞았나 봐. 신우가 그렇게 외쳤는데 시어머니 거기다 대고 한다는 소리가 맞을 짓 했지 뭐. 너네 남편이 안 때렸으면 내가 너 때리려고 했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기생충 같고 악마 같은 것들 사이에서 정말 1분 1초도 더 못 있겠더라고요. 아이도 무서운지 1층에서 울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길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말렸지만 저는 악착같이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어요. 가정폭력 당했고 당장 와달라고요. 남편은 제 폰을 기어 후 뺏어서 집어 던졌어요. 저는 가방을 꺼내고 제 짐을 넣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억지로 저를 뜯어 말리는 바람에 팔목이며 어깨며 상처까지 났습니다. 저는 이혼할 거라고 난리를 쳤고 가방을 싸들었다 뺏었다가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는 중 경찰이 오게 되었어요. 저는 가정폭력 당했다고 했고 그 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함께 경찰서까지 가야 했습니다. 저는 머리 맞은 거랑 어깨, 팔목 등 상처 입은 거 전부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짐 싸서 아이랑 그 집에서도 나왔어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할 거고 폭력 당한 것도 그냥 안 넘어갈 거고 고소할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는 언니 집에 아이와 지내게 되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기막히고 무서운지 눈물만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사람 좋고 착한 것 같아 믿고 결혼했는데 뻔뻔하고 염치 없고 못됐고 거기다가 손찌검까지. 그 와중에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부추기고 있고 제 편 하나 없는 그 집과 그 상황이 생각할수록 너무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 신고 내역을 토대로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어요. 제가 이혼할 거라고 협의로 할 건지 소송으로 할 건지 결정하라고 하니까 그 와중에 남편은 때린 건 자기가 잘못했지만 네 행동도 잘못한 거 아니냐는 개소리와 함께 이혼은 하지 말자고 붙잡더라고요. 저는 폭력에 관한 소송도 걸 거고 협의 이혼 안 할 거면 이혼 소송도 바로 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 집에서 너랑 네 식구들 다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혼도 안 해줄 거고 이 집에서도 못 나간다 뻔뻔히 굴더군요. 내 집이야. 당장 너하고 너네 식구들 내 집에서 나가. 못 나가. 살고 있는 사람을 네가 뭔 수로 쫓아낼 건데. 그리고 이혼? 웃기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게 넘어가지고 이해해주니까 사람이 아주 우습게 보이지? 애초에 니네 식구들 들이밀고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그때 너랑은 끝냈어야 했어. 뭐? 들이밀어? 너 말 다 했냐? 네가 말을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끝까지 뻔뻔하고 파렴치한 남편 목소리를 듣는데 이가 갈리더군요. 기생충 같은 것들. 뭐? 기생충 같은 것들이라고. 기생충이 별거야? 너랑 니네 식구들이 딱 기생충들이야. 염치 없고 뻔뻔하고. 내 집에서 살게 해주니까 너네 집 같든? 좋은 말 할 때 꺼져. 이제 막 나간다 그거지? 못 꺼지면 네가 어쩔 건데? 그래, 순순히 꺼질 리가 없지. 내가 빠른 시일 내로 선물 하나 보낼게. 너네 식구들한테 아주 딱일 거다.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한 것을 토대로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 불응 소송도 진행할 거라고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그것들을 받은 남편도 당연히 개거품 물었죠. 그래도 안 나간다고 버틸 거라 했지만 본인이 안 나가고 계속 버티면 퇴거 불응 소송도 진행한다고 하니 그제야 이 상황이 어물쩍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지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태도를 바꿔 비굴할 정도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소리 안 하겠다. 시부모님도 미안하다고 하신다며 명의 가지고 절대 입대지 않겠다 어쩐다 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온정 다 떨어져서 이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를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멍청한 순진함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나한테 정말 미안해? 그럼 진짜 미안해. 그땐 내가 어떻게 됐다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 있으면 이번 주 내로 짐 싸들고 내 집에서 꺼져. 너랑 너네 식구 전부. 그리고 소송 소장 보냈으니까 답변서나 똑바로 보내고.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우리 은성이는 나 은성이 아빠야. 은성이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들까지 이렇게 매몰차게 다 쫓아낸다고?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이 절로 나왔죠. 애 걱정을 그렇게 하는 인간이 애 있는 집에서 내 머리통 때리고 애 할머니라는 인간은 그 앞에서 맞을 짓 했다 내가 때리려고 했다 그러고 있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은성이 챙기고 아꼈다고 이럴 때만 애 핑계 대고 있어. 어떻게 너는 시간이 갈수록 더 밑바닥이니? 긴 말 하고 싶지도 않아. 이 정도 했으면 너랑 네 식구들 다 데리고 내 집에서 꺼져. 우리는 끝이야. 연수야, 진짜 이러지 말자. 내가 다 잘못했어. 맞아. 네가 다 잘못했고 나는 더 이상 네 얼굴도 보기 싫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네 화가 풀리겠니? 저는 웃음을 터뜨렸죠. 집 쫓겨나고 위자료 털릴 생각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나 보네. 어떻게 해야 내 화가 풀리냐고? 간단해. 소송이나 똑바로 준비해서 빨리 이혼해줘. 내가 너네 식구들을 몇 년이나 참아준 것만도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빨리 나갈 집이나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길거리에서 자고 싶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지도 변호사 사무실 다니면서 알아본 것 같은데 결국 퇴거 불응 소송까지 진행당하기 전에 집은 나갔어요.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하고 그 집은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여태껏 사시던 집이었고 저도 커왔던 집이라 애정이 많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남편 때문에 이제는 지긋지긋한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물고 늘어지면서 소송은 하염없이 길어졌는데 제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일과 진단서,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한 시부모님과의 합가와 약속 불이행 등을 근거로 저도 싸우게 되었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거긴 해도 빨리 끝나지 않는 상황이 참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집은 좋은 값으로 팔렸고 저는 따로 작은 집을 구해서 아이와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만 따로 저 보러 나오셔서 저랑 좀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생활은 정리하고 같이 외국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조금씩 해외 거주 준비를 했습니다. 소송하면서 들어보니 남편은 시부모님과 시누랑 같이 완전 손바닥만한 월세집으로 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돈이 이렇게 없고 돈 버는 사람도 남편밖에 없다 보니 생활고를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알아서 벌어서 내라고 했죠. 넓고 좋은 저희 집에서 살다 보니 그게 자기 집인 줄 알고 나중에는 도리어 집 내놓으라고 하며 저 몰아세웠던 그 인간들. 생각할수록 치 떨려서 이해해주거나 봐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제 이혼 이야기를 아는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들 욕심부리더니 황금알 낳는 거의 배를 가른 셈이라고요. 그 인간들에겐 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의 같은 존재였겠죠. 좋은 집 주고 돈 따박따박 벌어서 용돈 주고 집안일 해주고 그러면서 군소리도 없고 계속 그러고 살았으면 저도 그냥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욕심이 넘쳐서 저를 건드렸고 저도 그제야 깨닫게 된 거였죠. 참고 살아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그 후 지지부진한 소송은 끝이 났고 저는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아이와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빠 사업 일을 도우며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항상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가족들이 있다 보니 저도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가끔은 내가 왜 합가를 허락하고 또 그런 불합리함을 참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때의 제가 참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지만 매 순간 후회 없이 완벽한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나고 보면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게 최선이라 느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았던 거겠죠.
제 나름대로는 제 상황에선 열심히 살아온 거니까 비난하지 않고 제 스스로를 잘 보듬으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잘 키우면서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다. 그것이 아무리 긴 터널일지라도.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에게나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존재하죠. 하지만 그 어둡고 기나긴 터널의 끝에 다다르면 다시 나타날 길은 밝고 평온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저를 겉으로만 아는 사람은 제가 정비된 포장도로를 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업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여유 있고 부족함 없이 잘 커왔거든요. 아버지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세요. 전문가용으로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고 꾸준한 수요가 있었죠. 저 역시도 대학 졸업 후에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계속 해왔고요. 살면서 취업 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아버지 사업까지 나중에 물려받을 수 있다 보니 저보고 금수저까지는 안 돼도 은수저 정도는 물었다면서 부러운 인생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냥 좋기만 한 삶이 어디 있겠나요?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제 삶에도 어둡고 컴컴한 터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긴 터널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참 어렸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댈 만한 형제도 없었고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저에게 엄마는 곧 세상이었는데 그런 엄마가 저를 떠나셨으니까요. 오랫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엄마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서 살아가자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살았습니다. 또 20대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저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크게 떼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돈보다는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이 참 크더라고요. 저 역시 이런저런 힘든 일도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제 상황 정도면 운이 좋은 편이었죠. 저도 그런 걸 잘 알고 있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의 친한 친구 후배였어요. 친구가 사무실을 열게 되면서 오픈 축하를 해주려고 갔다가 그 남자와 처음 만났습니다. 본 건 처음이라도 친구한테 몇 번 얘기는 들었던 터라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마치 전부터 알던 사이처럼요. 그 남자는 저보다 5살 연하였고 축구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축구 선수로 활동한 적도 있었는데 부상과 함께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몸이 참 좋고 건강했어요. 저도 스포츠웨어 쪽 일을 하기도 하지만 운동도 좋아하다 보니 서로 공통사가 많았죠. 그때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리를 바꿔서 대화를 더 나누었고 그게 인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연하였지만 성격도 의젓하고 배려심 많고 또 유머러스하기도 해서 같이 있다 보면 참 재미있었어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헬스장에 가거나 조깅, 등산을 하는 데이트도 많이 했죠. 그런 부분 역시 참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만나오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와는 반대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셨어요. 누나도 한 분 있었고요. 홀어머니라서 좀 걱정도 했는데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어머님은 저를 좋아하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딸 하나가 더 생겼다고 생각하겠다마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와의 추억을 많이 못 만든 게 참 한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니까 마치 엄마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저도 더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도 제 남자친구가 싹싹하고 성격이 좋은 것 같다면서 네가 좋으면 아빠도 좋다고 하시면서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렇게 저와 남친은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그 남자와의 결혼이 저의 또 다른 터널이 될 줄은요.
남친은 예전에 운동을 했던 시절 돈이 많이 들어서 집에 빚이 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후 돈 버는 건 다 빚 갚는 데 써서 결혼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고 했죠.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이 있었고 살림살이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결혼한다고 해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신혼집은 저희 집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그 외에 결혼에 필요한 것도 제가 많이 냈죠. 서로 많이 사랑하니까 돈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아시고는 저에게 엄청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정우가 진짜 장가 잘 가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은 저에게 여전히 잘해주셨어요. 저나 남편이나 바깥일 하느라 바쁘다 보니 집안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가끔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분을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기 집도 가깝고 굳이 뭐하러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냐고 하시면서 어머님 본인이 와서 집안 살림을 도와준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거절했는데 어머님은 절대 부담되게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셨죠. 정말 부담되지 않게 낮에만 오셔서 일을 해주셨고 저나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싶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고 필요한 게 있다고 하시면 뭐든지 챙겨드리려 노력했어요. 계절 바뀌면 백화점 모시고 가서 옷하고 구두 사드리고 틈틈이 친구분들과 가시라며 스파 미용권 드리고 매달 용돈 드리고 어머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만큼 저도 어머님께 잘하려고 나름 노력했죠. 그렇다 보니 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부딪힐 것도 없고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였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서 좀 스트레스긴 했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건 하나도 입대시는 게 없는데 아이는 진짜 안 가질 거냐는 소리를 자주 하셨거든요. 저는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애초에 딩크를 선택했습니다. 남편과도 결혼 전 충분히 얘기가 됐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어머님께도 결혼 전에 말씀드렸더니 아이 문제는 너네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저한테 이따금씩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는 게 어떻냐고 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보다도 나이가 많고 지금 가져도 노산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노력을 해보는 게 낫지 않냐. 애는 내가 다 키워주겠다 하시면서요. 결혼 전에 분명히 알아서 하라고 하셔놓고 말이 바뀌신 거였죠. 아마 어머님 생각에는 결혼하면 저희 생각이 바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딩크를 한다고 해도 결혼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딩크 생각이 꽤 확고했거든요. 어머님께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아이 생각은 없다고, 몇 번을 말하셔도 제 생각은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단호히 말씀을 드려도 자꾸 얘기를 꺼내시니까 남편도 혹시 같은 생각인가 싶어 물었죠. 어머님이 자꾸 아이 생각 없냐고 그러시는데 혹시 자기도 같은 생각인 건 아니지? 제 말에 남편은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니야, 나도 딩크원해.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살면 되지 뭐. 애 있으면 힘들어. 걱정거리도 많고. 그치, 자기도 그런 생각이지? 그럼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 건 그냥 엄마 생각이셔. 엄마 입장에선 손주 보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니까 자기가 이해해줘. 알았어. 남편도 여전히 같은 생각인 것 같아서 그나마 안심이었어요. 어머님이 자꾸 아기 타령을 하시는 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당연히 손주를 보고 싶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기 얘기하실 때마다 저도 최대한 심기를 거슬리지 않게 좋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사업체였어요. 저희 아빠께서 저 결혼할 때쯤 화장품이나 헬스케어 건강식품 쪽 사업으로도 확장을 원하셨어요. 저는 지금 하는 사업에만 신경 쓰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좀 더 큰 포부가 있으셨고 좀 무리해서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사업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고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영업이익에서는 적자가 계속되었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버티셨지만 제 결혼이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회사 상황은 몹시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버티던 기존 사업의 존폐 문제까지도 거론이 될 정도였죠. 아버지는 뒤늦게 건강식품 관련 사업은 중단하셨지만 이미 회사 상황은 몹시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아버지도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남편도 알고 있었죠. 하루는 제가 술을 마시면서 남편에게 말한 적도 있어요. 요즘 회사 사정이 몹시 안 좋다고, 어쩌면 문 닫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남편은 몹시 놀라더군요. 아니,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게 작은 사업체도 아닌데 문 닫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야? 많이 안 좋네.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럼 그때 얘기하신 거 나 스포츠 센터 해주신다고 했던 것도 안 되겠네? 남편의 물음에 저는 좀 황당함을 느꼈죠. 지금 아버지 회사 자체가 망하네 마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자기 스포츠 센터는 어떻게 되느냐 묻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대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은 공동대표라고 했는데 실상은 대표에게 월급 받는 무늬만 공동대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걸 아시게 됐고 저희 남편에게 스포츠 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 이서방이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도 좋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사업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그 이야기는 흐지부지 되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사업 자체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스포츠 센터는 무슨... 그렇게 심각하다고?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그랬죠. 어쩌면 이 집하고 내 차까지 팔아야 될지도. 저는 반은 농담 삼아 한 말이었는데 남편은 사색이 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남편에게도 말은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와 아버지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힘들어지는 회사 일로 아등바등 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일로도 힘든데 그맘때쯤 남편도 제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긴 했지만 그때쯤 유난스럽게 밖으로 돌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부지기수였고요. 제가 술 먹고 친구들 만나는 거 다 좋지만 잠은 집에 와서 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왜 이렇게 잔소리야? 네가 내 엄마야? 우리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왜 네가 이렇게 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요즘 왜 그래? 맨날 밖으로 나가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애가 없어서 그런가 보지 뭐. 뭐? 애라도 있었으면 꼬박꼬박 집에라도 올 텐데 솔직히 무슨 낙으로 집에로 오냐? 애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서로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 문제잖아.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죠. 상의는 무슨, 너는 이미 그러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나한테 통보한 거잖아. 자기도 그러고 싶다며. 네가 애 안 낳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결혼 안 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적당히 그러자고 했지. 근데 어떤 남자가 지 새끼 싫다고 그러겠냐? 결혼했으면 당연히 내 새끼 하나쯤은 갖고 싶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전에 충분히 서로 상의를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또 결혼 후에도 여태까지도 아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선 자기도 저랑 똑같은 의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자기는 애가 갖고 싶었는데 저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또 한다는 소리가 됐다. 뭐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냐? 자기 나이도 있는데. 내일 임신해도 노산하냐? 남편은 그맘때쯤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제 얘기에 귀 기울이던 사람이 그맘때는 작정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처럼 굴었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고 눈치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남편이 변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자주 싸우게 되었고 남편은 그럴수록 더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그러던 와중 술집에서 돈을 엄청 긁은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여자 나오는 술집이더군요. 남편은 작정한 듯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역서를 가지고 가서 따졌는데 남의 카드 내역서는 왜 보느냐 오히려 큰 소리 치더군요. 진짜 너무하네. 이제 눈치도 안 보고 이런 데를 가니?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뭐야? 이유는 뭔 이유야? 마음이 적적하고 외로운데. 그런 데 가면 여자들이 얼마나 비위도 잘 맞춰주고 재밌게 해주는데. 나는 당신 비위 맞춰준다고 고생하는데 누군가 내 비위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 네가 언제 내 비위를 맞춰줬어? 많이 맞춰줬잖아. 그만하면. 톡 까놓고 나보다 나이도 많고 얼굴이 예쁘기래. 몸매가 좋기래. 솔직히 통 크고 시원시원하고 성격 좋아서 나도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맨날 잔소리에 바가지에 지겹다 지겨워 아주. 아주 막 나가네. 말 다 했어? 아니? 하고 싶은 말 엄청 많은데 참고 또 참는 거야. 저는 참담한 기분을 느끼며 말했죠. 나랑 갈라서고 싶어서 이래?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 없는 남편을 보니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 남자 나랑 갈라서고 싶구나 라는 것을요. 갑작스럽게 변한 태도를 보며 저는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 사업도 어려워지고 따로 여자도 생겨서 그 핑계로 헤어지고 싶은 건가 싶었죠. 저는 고민 끝에 남편 폰에 스파이 녹음 어플을 깔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어플인데다 이혼 상담 카페에서 암암리에 판매되는 어플이더라고요. 저도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방법을 찾고자 이혼 상담 카페에 가입했다가 그 어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사서 남편 폰에 몰래 설치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하는 통화 내역이 자동으로 녹음이 돼서 제 폰으로 오는 어플이었죠. 가격은 꽤 비쌌지만 증거 수집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로 남편이 바람을 피는 증거가 있다면 잡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알게 된 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어머님의 통화 내역이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사돈네 사업 완전 망해가고 있다며. 몰라. 뭐야 완전. 사업 잘 되는 거 하나 보고 좋다구나 장가 보냈더니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었네. 내가 들어보니까 지영이 걔네 아빠가 뭐 다른 사업 한다고 일 벌였는데 그게 돈 먹는 귀신 된 지 오래됐다며? 그러니까 그냥 하던 거나 똑바로 하지. 뭔 다른 사업을 또 한다고.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좋다구나 잘해졌네. 다 망해가는 집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 대화를 듣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는 어머니의 말투가 아닌 것도 놀랐고 또 철저하게 저희 집 사업과 돈만 보고 이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것도 놀랐죠. 길게 볼 것도 없어. 애도 없는데 갈라서.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래. 금방 가라앉을 배에 뭐하러 타고 있냐? 아니다 싶으면 헤엄을 쳐서라도 빠져나와야지. 괜히 어정쩡하게 같이 있다가 그 사업 진짜 쫄딱 망하기라도 해봐라. 너까지 개고생 문 열리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요새 바가지까지 긁는데 좀 짜증나. 지영이 걔가 바가지도 긁어? 오! 참나, 볼 거 뭐 있다고. 내 말이 나이나 정리 5살이나 많아가지고 솔직히 나는 처음에 나이 듣고 깜짝 놀랐다. 그것뿐이야? 애도 안 가진다고 하고 돈 좀 번다고 지멋대로야 아주. 시어머니가 애는 더 늦기 전에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좋게 좋게 얘기를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아주 지 혼자 잘나가지고 끝까지 싫다고. 솔직히 걔네 집 사업한답시고 돈 좀 있는 것 말고 뭐 볼 게 있니? 걔가 인물이 좋기를 해. 성격이 고분고분하기를 해. 그러니까 성격이라도 화끈하고 쿨한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 바가지까지 긁는다니까. 솔직히 장인도 그래. 나한테 뭐 스포츠센터 그거 차려준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생색만 내고 말 쏙 들어간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거라도 차려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아예 얘기도 없니? 차려줄 생각도 없어. 생각도 없지만 지금 상황 보니까 차려줄 돈도 없어. 더 들을 것도 없다. 이혼해. 할 거야. 근데 솔직히 내가 이혼하자는 것보다 개입해서 이혼 소리 듣는 게 나아. 그래야 나도 재산 분할 얘기라도 해보지. 그럼 개입해서 이혼 소리 나오게 만들든가. 하고 있어. 자존심도 센 애니까 조만간 이혼하자 할 것 같아. 그 얘기를 듣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5년 넘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는 도대체 뭐였나 싶었습니다.
저희 집 사업 잘 되는 줄 알았을 땐 그토록 잘 돼하고 저희 집 사업 안 좋아지고 콩고물 떨어질 거 없어 보이니까 바로 제 헌담하면서 이혼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내가 봐왔던 건 완전 만들어진 가면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는지도 놀랍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겠다며 그토록 잘해주시더니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남편도 그래요. 제가 좋다고 나이 차이 있는 거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고 하더니 이제 와선 처참할 만큼 저를 힐난하고 욕하더군요. 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기분에 몇 시간이나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 편이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내 배경과 돈만 보고 있었고 돈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씁쓸하고 괴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의 지독한 고민을 끝내고 저는 이혼하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통화까지 다 들었고 그 사람들의 진심까지 낱낱이 다 봤는데 꾸역꾸역 계속 산다는 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틀 뒤 남편에게 기니 할 말이 있으니 밤에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뭔 일이냐고 자기 약속 있었는데 취소하고 왔다고 궁시렁거리더군요.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는 남편의 눈은 좀 놀랍기도 하면서 반가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느낀 저는 더 씁쓸했고요. 뭐야 이게 갑자기? 네가 원하는 거. 뭔 소리야? 내가 이걸 언제 원했어? 마지막인데 그냥 솔직해지자. 너 이혼 원했잖아. 그래, 이혼해줄게. 구태여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 나올 정도로 나 안 괴롭혀도 돼. 지금도 충분하니까.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저는 남편과 어머님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녹음했어? 녹음 어플로. 원격으로 되는 게 있어. 그걸 내 폰에 몰래 깔았다고? 너 미쳤냐? 이거 불법이야! 그래, 불법 맞아. 맞는데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듣고도 그깟 어플 깐 걸로 큰 소리 낼 입장이야?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주춤하더라고요. 엄마랑 뭔 소리 못하겠냐? 그냥 속상하니까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지. 내가 다 들었어. 시덥잖은 변명하지 마. 이혼하고 싶다며. 가라앉는 배에서는 헤엄을 쳐서라도 나와야 된다며. 그 말은 됐어.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너랑 너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나도 이런 소리까지 들은 이상 너랑 못 살아. 너네 엄마 말 맞다나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힘들겠어. 이 집 내 거고 딱히 나누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 그냥 협의혼으로 이혼하고 깨끗이 갈라서자. 남편은 그 와중에 뭔가 계산이라도 하는 양 누나를 굴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치 떨리게 징그럽더라고요. 뭐 하는데? 지금 뭐 받아낼 거 있나 머리 굴려? 너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원하는 대로 해준다니까? 여기 사인이나 해. 너는 이혼이 뭐 그렇게 쉽냐? 해달라며. 이제 와서 왜 그러는데? 짱구 돌리지 마. 톡 까놓고 불법이든 뭐든 나 이거 까고 너 유책으로 소송 걸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아. 너랑 이런 문제로 길게 다투고 싶을 만큼의 에너지도 없어. 그러니까 깨끗이 이혼하자고.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장 들고 와서 찍더라고요. 그래, 좋아. 이혼하자. 서로 이렇게 된 마당에 같이 사는 거 의미 없잖아. 그래, 내가 접수할게. 저는 힘없이 이혼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뒤통수에 대고 그까지 통화 내용 듣고 배신당했다 어쩌다 생각하지 마. 솔직히 엄마도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 끝까지 저러더군요. 최소한 사람이면 미안하다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요. 저도 돌아서서 말했죠. 뭐가 속상하신데? 스포츠센터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준 거? 해주신다고 했는데 안 해주셨으면 그럴 수도 있지. 너 우리 아빠한테 맡겨놨니? 너네 엄마도 우리 아빠한테 뭐 맡겨놨어? 나 그냥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따져볼까? 결혼한다고 해서 너네 집에서 받은 거 뭐 있어? 너 한마디로 몸뚱아리 하나 들고 와서 결혼했어. 그런데도 우리 집에서 그런 걸로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결혼 생활 내내 우리 각자 돈으로 각자 생활했지. 엄밀히 말하면 생활비는 내가 더 냈고 이 결혼에서 네가 손해볼 거 뭐가 있었는데. 오히려 아빠는 빌빌대는 너 위해서 센터 자리라도 알아봐 줄까 하셨던 거야. 그냥 순수하게 너를 위해서.
네가 뭐 대단하고 잘나서 그런 거 해주시겠다 한 줄 아니? 근데 우리 아빠 딴에는 호의로 얘기하셨던 걸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너나 니네 엄마나? 그리고 니네 엄마도 그래. 뭐 딸처럼 생각해? 니네 엄마는 딸을 이렇게 취급하니?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엄마 그래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집안일 꽁으로 도와주셨어? 그거 돈 다 들였어. 그냥 도우미 써도 되는 거 훨씬 많이 들였다고. 그리고 그것만 들였니? 옷 사드려, 가방 사드려, 여행 보내드려. 따로 용돈 들여. 나 진짜 너네 엄마한테 할 만큼 했다. 진짜 딸인 너네 누나보다 더. 근데 앞에서는 잘만 받아놓고 뒤에서는 내 욕하고 우리 집 망해간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너나 너네 엄마 진짜 소름 끼쳐. 알아? 말 적당히 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참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겠지. 내가 틀린 말 한 게 없으니까. 적당히 하라고! 그래, 그만하자. 이미 끝난 마당에 너랑 입씨름 하는 것도 입 아파. 최대한 빨리 끝내자. 이 집에서 네 짐 챙겨서 나가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래도 5년 동안 부부로 살아왔는데 그 끝이 참 허무하고 서글프더라고요. 나를 가족으로 생각은 했는지 아내로서 나를 사랑한 적은 있는지 싶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이미 끝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서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빠르게 이혼을 했어요. 애초에 협의할 것도 없는 상황인데다 둘 다 빠른 이혼을 원했다 보니 조정기간 끝나고 바로 끝이 났죠. 회사 일은 여전히 안 좋고 저는 이혼을 하고 아버지도 힘들어하시고 그때 저도 사는 게 참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회사는 좋아질 기미가 없고 속상한 마음에 별로 좋아하지 않던 술을 마시고 잠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생각했어요. 모든 터널의 끝은 있다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언젠간 잘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쯤 정말 제 믿음에 대한 보답처럼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헬스클럽 체인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망해가던 저희 회사에 M&A를 제안한 거였죠. 그 헬스 체인은 유명 인사들 다이어트 성공으로도 유명한 곳이었고 전국적으로 체인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헬스 체인에서 미용 및 스포츠웨어 분야로도 영역을 활발히 넓히고 있는 중이었고 계속 눈여겨보던 저희 회사에 합병 제안을 한 것이었죠. 다행히 좋은 조건으로 이야기가 잘 오가게 됐고 저희 아빠 회사의 지분 60%를 그 회사에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와 제 자리는 유지하는 조건으로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 기술력과 기존 고객을 유지하되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영업력과 확장력을 이용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죠. 전반적인 경영의 변화가 있었지만 다행히 변화의 결실이 있었는지 회사 상황은 크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기사회생으로 저희 회사가 살아나게 된 것이었죠. 저희 회사도 다시 활발하게 사업 운영이 되었고 아빠나 저도 원래 있던 직원분들도 다시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기회인 만큼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바쁘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팀원 2명과 외근을 갔다가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려 커피를 사게 되었습니다. 팀 사람들 것까지 좀 넉넉하게 커피 주문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필 전 남편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그 카페는 전 남편의 단골이기도 해서 전 남편도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전까지 마주치는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딱 마주친 겁니다. 서로를 알아봤고 저는 몹시 떨떠름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은데 전 남편은 저를 훑어보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오랜만이네. 저는 속으로 왜 아는 척하나 생각하며 그냥 대충 인사했습니다. 너 신수가 좋다. 여긴 커피 마시러? 그 사이에 저희 커피가 나왔고 팀원들이 커피를 챙겼어요. 많이 사네. 회사 들고 갈 거? 회사 어때? 그땐 많이 어려웠잖아. 저는 그냥 나가려다 그 말에 일부러 또박또박 대답해줬습니다. 못 들었나 보네. 뭘? 회사 안 망했어. 안 망한 게 아니라 실적 엄청 좋아. 예전보다도 더. 제 말에 전 남편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걱정했는데. 걱정했니? 그럼. 저는 코웃음이 나오는 걸 참고 말했습니다. 그럼 가볼게. 바빠서. 참,
그리고 앞으로는 우연히 봐도 그냥 아는 척 말자.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잖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카페 앞에 대놓은 차에 팀원들과 올라타려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 차가 벤츠 SUV인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참 끝까지.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차에 올라타서 출발했죠. 그 후 전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나 얼마 전에 네 전 남편이랑 술 먹었잖아. 연락 와서 너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거든? 아, 그래? 너네 사업 다시 잘 되냐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걔네 회사 완전 기사회생해서 그전보다 더 잘 나간다고. 그렇느냐 하고 전화 끊었는데 그 후에 갑자기 찾아온 거야. 술 사달라고. 사주기 싫었는데 엄청 속상해하고 얼굴도 안 좋길래 근처에서 맥주 한 잔 사줬거든. 근데 술 대사 한다는 소리가 그때 분명히 너네 회사 망해가고 있었고 집까지 팔아야 된다 어쩐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잘 됐냐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랬다는 거야. 그거 듣는데 얼마나 뻔뻔하던지. 아예 나를 대놓고 호구 취급이네. 그러니까 안 망할 줄 알았으면 이혼 안 했다 그거잖아. 내가 듣는데 진짜 가짜나서. 근데 그 인간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더 들었거든. 그랬더니 지네 엄마랑 완전 대판 싸우고 왔댄다. 왜 잘 사는 사람 꼬드겨서 이혼하게 만드냐고. 그랬대? 걔네 엄마도 이혼하려고는 했는데 결론적으론 지가 하고 싶어 했어. 나도 너한테 들어서 알잖아. 근데 지네 엄마 탓하면서 지네 엄마 때문에 자기는 이혼남 되고 죽도 밥도 안 됐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사업 풀리고 나서 센터도 차려주고 했을 거 아니었냐면서. 지네 엄마한테 완전 핫풀이하고 왔나 보더라. 아휴, 못 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끝까지 찌질하다 싶고 그때 헤어진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친구도 너 진짜 그런 애랑 헤어지길 잘했어. 나도 그냥 아는 후배로 지낼 때는 괜찮은 애 같았는데 너 이혼 얘기 듣고 또 지 입으로 그런 소리도 들으니까 애가 진짜 별로더라. 나도 적당히 거리 두다가 손절하려고. 그래, 그런 애 곁에 둬봤자야. 저는 전화를 끊고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저희 집 망하는 줄 알고 뒤도 안 보고 이혼해달라 할 땐 언제고 안 망했다고 하니까 다시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더군요. 도대체 나를 뭘로 봤을까? 처음부터 나에 대해 진심을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구질구질 후회하고 있다니까 꼬시기도 한데 또 한편으론 그런 인간이랑 5년을 살았던 세월이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 상관없습니다. 남남이고 다시는 내 인생에 들어올 사람들도 아니니까요. 그냥 많이 힘들었을 때 나를 더 힘들게 했던 인간들이고 그 일을 계기로 잘 정리했다 싶을 뿐이에요. 모든 터널의 끝은 출구이기도 하죠. 그 출구로 나가면 또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요. 저는 터널 끝에 열린 그 새로운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쓸데없는 데에 눈 돌리지 않고 제 앞길만 똑바로 보며 열심히 걸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도 좀 길러야겠다 싶어요. 어둡고 긴 터널에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 혼자 살겠다고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사람인지 말이죠. 언젠가 제 곁에 누군가가 또 나타난다면 다른 것보다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렵기도 하겠지만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언젠가 터널은 끝이 나니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주변 친구들 하나둘씩 다 결혼해버리고 이제 미혼인 친구가 저 포함해서 2-3명밖에 되지 않네요. 결혼한 친구들이 저보고 외롭지 않느냐고 누구 소개시켜준다는 소리도 잘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돈 없으면 외롭지만 남자는 없어도 외롭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 결혼 생각 없다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예전에 제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결혼 생각이 없어졌거든요. 저한테는 떠올리면 어이없는 하나의 해프닝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홀가분하게 웃으며 말할 수도 있는 일이죠. 왜냐고요?
그때 당시에 저와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던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어머니는 재구 따지다가 오히려 본인 발등을 찍게 되었거든요. 그 일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그때 3년 정도 만나오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남친은 저보다 4살이 어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미 직장 생활 중이었고 남친은 한창 취업 준비생이던 시절이었죠. 남친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몇 년 하다가 뒤늦게 취업 준비로 바꿔서 한다고 했어요. 공무원 해봤자 월급도 너무 적고 정년도 무의미한 것 같다면서 차라리 준비 열심히 해서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아는 언니의 가게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자기 스타일이라며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저는 솔직히 연하남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또 직장도 없다고 하니 별로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따끔하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한가하게 여자 만날 시간 있느냐고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취업 생각부터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 남자는 취업도 금방 될 자신이 있다며 제가 좋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솔직히 제가 확 내치지 않은 건요. 남친의 외모가 딱 제 스타일이긴 했거든요. 제가 얼굴은 귀여운데 덩치는 크고 몸은 좋은 그런 남자 베이글상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딱 그랬어요. 외모는 제 스타일이었죠. 그렇다 보니 저한테 좋다고 막 치대고 달라붙는 게 엄청 싫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랬으면 저도 더 단호하게 끊어냈겠죠. 한마디로 저도 싫지는 않은데 직장이 없고 저보다 어리다는 게 걸리는 정도였달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대학교도 좋은 곳을 졸업했고 또 외모도 깔끔하고 준수하다 보니 마음 먹고 준비하면 취업도 잘 될 것 같긴 했습니다. 게다가 일단 저 좋다고 너무 매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이번 공채에는 붙을 거라고 자신만만했고 저도 그걸 믿었죠. 하지만 웬걸 남친은 보기 좋게 똑 떨어졌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많더라고요. 저도 좀 실망했고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도 남친을 많이 붙돋아 주었어요. 다음번에는 꼭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저희는 데이트를 할 때도 남친은 직장이 없고 돈을 벌고 있지 않다 보니 밥값, 술값, 커피값, 데이트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다 제가 내다시피 했습니다. 차도 제 차를 타고 다녔고요. 솔직히 제가 돈이 아쉬운 상황은 아니라서 돈 내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을 만나도 제가 거의 다 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친은 몹시 미안해하긴 했죠. 저는 괜찮다고 그럼 취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네가 다 내라고 했어요. 남친은 알겠다면서 자기 취업하면 저는 돈 한 푼도 낼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취업하고 나면 바로 결혼도 하자고 했고요. 남친이 워낙 착하고 저한테도 잘 맞춰주는 성격이다 보니 저도 남편감으로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때 가서 보자고 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남친의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남친도 가고 싶은 회사가 딱 몇 군데로 정해져 있었고 그보다 못한 조건의 회사는 이력서도 넣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남친이 가고 싶은 회사가 대기업인데다 몇 군데밖에 되지 않다 보니 다 합쳐도 1년에 공채가 몇 번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허송세월도 흘러가게 되었죠. 나중에는 남친도 좀 불안해하면서 굳이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회사도 넣어볼까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이번에까지만 도전해보고 떨어지면 그때는 눈을 좀 낮춰서 다른 곳에서 도전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친도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하루는 남친과 데이트를 하려고 길을 걷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점심을 너무 짜게 먹었나 생각하면서 물을 사려고 했죠. 마침 저희 아빠가 운영하시는 편의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 살 거 아빠 가게에서 사야겠다 싶었죠. 자기야, 저 편의점 가서 물 좀 사자. 그래. 그렇게 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도 놀란 얼굴이더군요.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일부러 웃으면서 아빠를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하나 들고 왔죠. 계산요 사장님.
제 말에 아빠는 어이없어서 웃으시더라고요. 너 뭐야? 갑자기. 아빠의 말에 남친은 엄청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갑자기 모르는 편의점 사장님이 저보고 반말로 뭐냐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하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사실 우리 아빠셔. 제 말에 남친도 눈이 동그래져서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수가 말을 안 해줘서 몰랐어요. 지수 남자친구?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 인물 좋네. 우리 딸이 남자 얼굴 무지하게 봐. 못 살아. 아, 예. 하여튼 장난기 넘친다니까? 네 남친 놀랐겠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반말해서. 아빠는 웃으시면서 물을 바코드로 찍고 그냥 들고 가라고 하셨어요. 남친은 다음에 찾아뵙겠다며 인사를 꾸벅하고 나왔죠. 깜짝 놀랐잖아. 아버님이라고 말을 해줬어야지. 장난이지. 근데 아버님이 저 편의점 운영하셔? 그러시구나. 연세도 많으신데 대단하시다. 우리 아빠는 일을 해야 된대.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좀이 쑤시고 팍팍 늙는 것 같다고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고 그러셔. 그렇구나. 나에 대해서 아셔? 남친 있는 건 알아. 오늘 얼굴 봤으니까 저녁에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시겠지? 나 아직 취업 못한 것도 말해야겠네. 괜찮아. 우리 집 그런 거 신경 안 써. 빨리 내가 취업이 돼야 될 텐데. 그래야 멋지게 정장 빼입고 인사드리러 갈 텐데. 괜찮다니까. 남친은 저희 아빠를 보고 나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얼마 뒤 치른 공채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이었죠. 남친도 뛸 듯이 기뻐했고 저도 제 일만큼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남친은 다 제 덕분이라며 자기가 이제 돈 열심히 벌어서 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그 남자와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남친은 늘 고민이 많고 불안해했는데 그땐 마치 세상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 역시도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취업하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된 남친은 다닌 지 6개월 정도 만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영업이 종료된 친구 카페를 빌려서 촛불 가득한 꽃길에 풍성한 꽃다발에 편지까지 읽어주더군요. 여태까지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자기가 정말 잘하고 살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와 남친은 한참이나 꼭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남친 상황도 좋아졌으니 앞으로 저희 두 사람 앞길에는 꽃길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 남친네 집에 인사를 가게 됐을 때부터 저와 남친과의 관계에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물과 꽃다발을 들고 인사를 갔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했는데도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고개만 돌리시고 어머님은 방에서 안 나오시는 겁니다. 남친도 당황해서 엄마, 아빠, 지수 인사 왔어요. 좀 나와보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님은 고개만 쑥 내밀고 왔니? 이렇게만 하셨고 좀 이따 어머님도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지도 않고 곧장 주방으로 가시면서 한다는 소리가 왔으면 들어와서 앉지 뭐하러 현관 앞에 뚝하니 서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처음으로 인사 간 겁니다. 그 전에 몇 번 간 적이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인사드리고 안으로 들어갔겠지만 처음으로 갔고 남친 부모님도 처음 뵙는 건데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친은 제가 갖고 온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주방으로 가서 어머님께 드리더라고요. 이거 지수가 사온 거. 어머님은 뚱한 표정으로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쓱 보시고는 밥부터 먹을 거지? 하셨어요. 예, 제가 뭐 도울까요? 그럴래? 그러면 손 씻고 와서 수저 놓고 밥 좀 퍼. 네. 엄마, 처음 인사하는데 무슨. 본인이 한다잖아.
내가 하면 돼. 저는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나가서 밥도 퍼고 수저도 놨습니다. 음식은 아침에도 드셨던 것 같은 찌개에 밑반찬 몇 가지였어요. 그걸 보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오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신경 써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상을 들라고도 하셔서 어머님과 저는 상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치마를 입고 가서 바닥에 앉기가 불편했거든요. 남친이 식탁에서 왜 안 먹느냐고 하는데도 식탁 위에 짐 말아서 치우기 싫다고 그냥 여기서 먹자고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집도 어수선하고 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손님으로 간 건데 저를 맞이해 주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았죠. 저는 모래를 씹는 기분으로 으적으적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없고 찌개도 여러 번 먹고 데운 듯 해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애초에 건더기도 별로 없고요. 제가 깨작깨작 먹으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맛 없어?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어? 그 말에 남친이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엄마. 내가 지수 인사 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아침에 먹은 거잖아. 이게 뭐 어때서? 그럼 버려? 진짜. 유난 좀 떨지 마. 뭐 대단한 손님이라고. 저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를 처음 본 건데도 이미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물어보시더군요. 나이가 우리 도원이보다 많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얼마나 많은데? 4살 많습니다. 4살? 아버님은 좀 놀라더니 저를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래, 도원이보다 나이 많아 보이긴 하네. 저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여기서 이 맛대가리 없는 밥을 먹고 있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편의점 하신다며? 도원이가 그러던데. 네. 그쪽은 엄마, 그쪽이 아니라 지수요. 알았어. 호들갑 떨고 있어. 지수 너는 어느 회사 다닌다고? 사만테크라고. 어디? 사만테크라고요. 어디 있는 건데? 처음 들어보네. 중소기업이지? 예. 직원 몇 명인데? 80명 정도요. 어머, 진짜 작네. 월급은 제대로 나오긴 해? 그럼요. 나름 탄탄한 회사예요. 중소기업이 탄탄은 무슨? 어머님과 아버님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표정이 확 굳어졌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요. 그쪽, 아니 지수네 집에서는 우리 도원이 얘기했어? 네, 말씀드렸어요. 좋아하시겠네. 대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겉으론 안 해도 속으론 좋아하시겠지. 솔직히 우리 도원이보다 나이도 많고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지수 너는 땡 잡은 거네. 네? 그 말에 남친도 당황해서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엄마 왜 이래요? 저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받을 이유도 없고요. 제가 마음에 많이 안 드시나 본데 결혼은 없던 일로 할게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이 세상에 저 예의 없는 것 봐. 나이나 적나?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요. 나오는데 너무 기분 나쁘고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남친도 불이 나게 따라와서 저를 잡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죠. 야, 신도원.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너네 부모님한테? 미안해, 지수야. 됐어. 내가 나이도 많고 직장도 별로고 우리 아빠 편의점 한다니까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 근데 톡 까놓고 너네 집은 뭐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좀 저래. 돈 엄청 밝히고. 결혼 없던 일로 해.
지금도 저러시는데 나중에 결혼이라도 해봐라. 아주 나를 쥐잡듯이 잡으시겠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붙잡는 남친 팔을 치워냈어요. 그리고 차 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가는 도중에 얼마나 분하고 기분 나쁘던지. 자기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를 이렇게 무시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 중소기업이긴 해도 연역도 오래되고 기술력 탄탄한 회사라서 업계에서 알아주는 곳입니다. 인재들도 많이 오고요. 저도 오래 다녀서 연봉 적지 않고 연봉 외에도 따로 있는 재산도 제법 있어서 돈으로 아쉬울 소리 들을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딱 저의 표면적인 조건만 보고 자기 아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평가하고 무시하더군요. 남친은 제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해댔지만 저는 일절 무시했습니다. 남친도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친구에게 연락해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영이라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영이에게 이 일을 다 얘기했어요. 아영이는 저보다 더 열을 내더라고요. 그 집 부모 뭐냐? 얘는 국에 말아먹은 거야? 듣고 있는 내가 더 열받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인사드리러 갔다가 이런 대접 받는 게 어딨니? 나한테 걸렸어 봐. 시부모고 뭐고 밥상 엎어버려. 그래, 너라면 그럴 것 같다. 근데 너 진짜 결혼 파투 낼 거야? 그런 집에 시집가도 문제지. 아깝지 않니? 몇 년 동안 네가 뒷바라지 다 해놓고 이제 대기업 취업까지 했는데. 상관없어. 내가 그런 거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뒷바라지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나도 좋아서 만난 거니까. 하긴 네가 돈이 아쉬운 상황도 아니고 뭐가 아쉽겠니. 근데 듣는 나는 좀 아쉽다. 도원 씨 이제 좋은 회사 들어갔으니까 동료 중에 괜찮은 남자 있음 나도 소개시켜 달라고 하려 했거든. 아쉬워라. 너는 내가 다음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 좀 기다려봐. 됐어야. 너도 이제 남친이랑 헤어지는 마당에 무슨. 나는 당분간 남자고 뭐고 안 만날란다. 그래? 그러면 너한테 들어오는 소개팅이나 선짜리 나한테 줘? 너한테는 괜찮은 남자 들어올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쥐뿔도 없어서 그런지 소개팅 들어와 봐도 진짜 볼 것 없는 이상한 놈들만 들어오더라고. 알았어. 소개팅이나 선짜리 들어오면 너 다 연결시켜 줄게. 땡큐. 아영이는 전문대 피부미용학과를 졸업하고 피부관리사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성격이 좀 욱하고 다혈질 있는 친구다 보니 월급 문제로 사장이랑 한판 싸우고 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영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남친에게선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영이는 저한테 전화 안 받아도 되냐고 했는데 제가 안 받아도 된다고 어차피 헤어질 건데 뭘 받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을 좀 더 마시다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친구가 자기는 좀 더 있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리 불러서 먼저 갔습니다. 남친은 다음 날에도 이렇게 끝낼 거냐고 계속 연락이 왔고 결국 저는 며칠 뒤 남친과 만났어요. 남친은 자기 부모님이 실수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친이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저도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결혼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는 거고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헤어지자고 다시 말했어요. 남친은 헤어짐을 못 받아들인 건지 자꾸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락들의 대답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남친은 이따금씩 잘 지내냐며 보고 싶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헤어진 지 2달이 넘어갈 때까지요. 제가 대답도 안 하는데 계속 연락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슬쩍 다시 받아주고 싶기도 했죠. 남친네 부모님만 아니면 남친과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뒤통수를 거하게 맞게 되었습니다. 무려 2사람에게요. 한 명은 남친이고 또 한 명은 제 친구 아영이었습니다. 아영이가 밤늦게 보자고 해서 맥주집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술 좋아하는 애가 술을 한 모금도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어디 몸 안 좋느냐 했더니 저한테 대뜸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하더군요. 도원 씨 아기를 가졌다고요. 저는 이게 뭔 소린가 했습니다.
제 친구가 저의 전남친의 아기를 가졌다니요. 뭔 소리야 그게. 너도 헤어졌으니까 괜찮지? 괜찮다고 해줘.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네가 임신을 했는데 그게 신도원 애기라고? 저는 어린아가 물었죠. 니네 둘이 언제? 미안해. 실은 그때 너 도원 씨 부모님 인사드리러 갔다가 저녁에 나 만나서 술 먹었잖아. 그때 네가 좀 취한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너 화장실 갔을 때 도원 씨 번호 찾아내서 내가 연락했거든. 좀 데리러 오라고. 근데 네가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집에 간다고 하는 거야. 도원 씨 이미 불렀다고 말도 못 하겠고 너는 그냥 간다고 해버리고. 그래서 너 먼저 가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도원 씨가 왔는데 너도 가버리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위로하면서 술을 좀 마셨는데. 그리고 둘이 모텔이라도 갔어? 미안해. 둘 다 술에 너무 취해서. 너 미쳤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친구 남친이랑. 그것도 나 속상하다고 했던 그런 날에? 나 그 집 부모님한테 개무시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술까지 퍼먹은 날이야. 근데 정작 너는 앞에서도 나 위로해주고 뒤에서는 신도원 그 자식이랑 그러고 있었다고? 너네 무슨 짐승이야? 미안해 너한텐. 근데 솔직한 말로 너 도원 씨랑 헤어졌잖아. 뭐라고?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니? 걔는 알아? 너 임신한 거? 알아? 아는데 나한테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해? 너한테 다시 연락했어? 이게 미쳤나 진짜. 너나 그 인간이나 쌍으로 미친 거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미안해. 근데 어쩌겠니? 그날 딱 하루 그렇게 한 게 임신이 됐을 줄은. 운명인가 봐. 저는 친구의 가증스러운 얼굴도 보기 싫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는 괜찮은 남자 물어서 시집이나 가야겠다는 소리를 잘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하고는 어차피 파토난 것 같으니 본인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요. 친구도 소름 끼치고 그런 사실 다 알면서 저한테 계속 매달린 전남친도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전남친에게 연락했죠. 야, 너 내 친구 임신시켰다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미쳤나봐 진짜. 다 알았다면서 나한테 왜 연락하는데? 미안해 자기야. 진짜 실수였어. 그리고 네 친구한테 수술하라고 했어. 나 네 친구한테 정말 일도 감정 없단 말이야. 놀고 있네. 그러면서 애까지 만들어? 참 대단들하다. 그리고 자기는 누가 네 자기야. 네 자기는 이제 박아영 그 기집애야. 애까지 임신했으니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 나한테 제발 그만 좀 연락하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 코막히고 기막힐 일이었죠. 앞에서는 저 위로해주고 뒤에서는 좋다쿠나 전남친 꼬신 친구년이나 거기에 좋다고 넘어간 전남친 놈이나 정말 둘 다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뒷목잡히 기막힌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죠. 바로 얼마 뒤에 전남친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떡하니 전화를 했더군요. 처음엔 모르고 받았죠. 네, 난데. 누구신데요? 도원이 엄마. 저는 이 아줌마가 왜 전화했나 싶어서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왜 전화하셨어요? 끝났으면 그만이지. 왜 우리 아들 흔드는데? 뭐라고요? 제가 뭘 흔들어요? 애가 술 퍼먹고 와서 나 때문에 결혼 조졌다고 따져대는데 네가 다 시킨 거지? 진짜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저도 속에서 인내심이 뚝 끊겼습니다. 어른이라서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죠. 이제는 예비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이인데 어따 대고 반말하면서 따지나요? 저도 더 이상 예의 안 차리고 말했죠. 아줌마. 뭐? 아줌마? 그래요. 우리가 뭔 사이라고 내가 당신한테 어머님 해야 되는데? 아줌마, 내가 만만해 보여요? 당신 아들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따질 생각이 들어요? 나 그쪽 아들하고 아무 사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흔들어? 흔들긴 누가 흔들어요? 그쪽 아들이 지긋지긋하게 매달리는 거지. 완전 본성 나오네. 내 아들이 진짜 매달리는 거 맞아?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내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직장도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데 다니면서 아버지는 그 연세까지 편의점서 일하고
우리 아들이 뭘 보고 너한테 매달려? 우리 아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다녀. 연봉이 얼만 줄 알아? 얼마든지 더 잘나고 좋은 집에 장가 보낼 수 있거든? 저는 어이없어서 박장대소를 터뜨렸어요. 진짜 가짠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줌마 아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라도 됐어요? 나 참 어깨에 뽕 좀 빼세요. 없는 살림에 아들 대기업 보낸 거 하나로 자랑스러워 죽을 맛인 것 같은데 미쳤다고 잘난 집, 잘난 여자가 당신 같은 시어머니 자리에 아들이랑 결혼하겠어요.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그리고요, 아줌마 아들 이미 짝 있어요. 짝만 있는 줄 아세요? 손주도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줌마 아들이 내 친구랑 잤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임신도 했다네요. 며느리감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이미 있는데요, 뭐. 좋으시겠네요. 며느리의 손주까지 얻어서. 다 같이 즐겁게 살아보세요. 저한테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따 대고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건지 번지수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영이란 친구와도 완전 절교했습니다. 아영이 걔는 저보고 이미 끝난 남친 아니냐며 뭔 상관이냐는데 친구 뒤통수 치고 뻔뻔한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서 더 이상은 가깝게 못 지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영이 걔가 지 결혼한다고 동네방네 소문 퍼뜨리고 다녀서 동창들도 다 알게 됐죠. 제 남친 뺏어서 결혼한다고요. 저는 졸지에 남친 빼앗긴 불쌍한 비운의 여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던지요. 친구들은 저에게 연락 와서 어떻게 볼 거 하나 없는 박아영 같은 애한테 남친을 뺏기냐고 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애랑 왜 계속 친구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는데 결국 남친까지 뺏긴 거냐고 하면서요. 아영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평판이 좋은 애는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술집 하시고 아버지도 논팽이에다 보험 나이롱 환자로 돈을 법니다. 맨날 병원복 입고 입원해 계셨거든요. 본인도 툭하면 사장이나 손님하고 싸우고 일 그만두고 동생은 도박한다고 그나마 있던 집까지 날려먹은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다 제가 아영이랑 왜 계속 친구하느냐고 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기도 했고 또 성격이 털털하고 시원시원해서 좋았거든요. 결국 시원시원하게 제 남친 아이 임신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요. 저는 친구들에게 그 일에 대해선 더 말하고 싶지도 않다며 그냥 마음대로 생각들 하라고 해버렸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했거든요. 그 일 있고 몇 개월 뒤 다른 친구에게 근황을 들었습니다. 전 남친이 아영이에게 처음엔 수술하자고 했다는데 아영이가 그럼 가만 안 있을 거고 너네 회사 들어가서 뒤집어 엎을 거라고 협박했대요. 기껏 들어간 회사 개망신 당하고 잘리고 싶냐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노름하는 동생도 건달 출신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싶냐고 했다더군요. 당연히 전 남친 어머님 뒤집어졌답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내쳤는데 아영이 같은 폭탄급 조건의 며느리가 애까지 임신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요. 그 시어머니 아영이 보고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 못한다고 난리쳤다는데 아영이는 저와 달랐어요. 순순히 당하진 않더라고요. 그대로 밥상 엎어버리고 이 결혼 못하면 자기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도리어 한바탕 했다네요. 어머님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결혼식은 못하고 혼인신고하고 같이 산답니다. 참고로 그 과정에서 저희 집 얘기 듣고 시어머니 땅을 치고 후회했다네요. 왜냐면 시어머니는 전혀 몰랐겠지만 그토록 원하시던 돈 많은 집 딸이 바로 저거든요. 저희 아빠 편의점 운영하시는 건 맞는데 그 편의점이 있는 5층짜리 건물도 저희 아빠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아빠가 증여해 주신 집과 재산도 있고요. 다만 아빠나 저나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주의여서 저도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빠도 가볍게 소일거리식으로 일을 원하셔서 편의점 하시는 거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편의점 하신다는 말만 듣고 더 돈 많고 좋은 조건의 집안 여자와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아빠 건물 앞으로 나오는 새만 해도 얼만데 그걸 알았으면 저를 그렇게 개무시하진 않았겠죠. 뒤늦게 그 사실을 어디서 들었나 보더라고요. 전 남친네 어머님 더더욱 아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수 다시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고 했다던데
그 말 듣고 아영이 더 난리쳤대요. 이 집 며느리는 이제 자기고 절대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요. 집안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거 들었을 때 너무 꼬셔서 웃었죠. 아주 꼴 좋다고요. 그 뒤로 한동안은 또 몰랐어요.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에 친구랑 대화하다가 우연히 근황을 알게 됐는데요. 전남친놈과 아영이는 이혼 얘기가 오간다고 했습니다. 결혼기간 내내 아영이는 전남친놈이 버는 월급을 거진 아영이네 친정으로 빼돌렸고 그거 알고 나서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대요. 전남친 시어머니도 뒷목 잡고 쓰러지고요. 전남친이 아영이에게 제발 이혼하자고 했고 아영이는 싫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그러고 사는구나 싶어서 너털 웃음만 나더라고요. 저를 배신했던 친구와 전남친, 그것들에게 이보다 더 꼬신 복수가 어딨을까 싶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 좋은 남편도 많다지만 그걸 가려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각 없이 혼자 살려고 하는 거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제 조건만 보고 저를 무시했던 남친네 부모님, 그렇게 더 좋은 조건의 여자랑 결혼시키겠다 외치시더니 결국 최악의 며느리감을 얻으셨네요. 남의 집 딸에게 더 좋은 조건 바라지 말고 본인들 인성이나 잘 다듬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